안녕하세요. 2주차 강의입니다. 이번 주차에서는 경구투약과 국소투약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경구투약의 종류, 투약 절차, 주의점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 국소투약의 종류, 투약 절차, 주의점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피부, 코, 눈, 귀, 질, 직장의 투약 절차라든지 주의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기본 간호학 1 교재 우리 532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네, 저도 지금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우리 거기에 중간쯤에 투여 경로라고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거기서부터 투여 경로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실 조제된 약이 일반적으로 한두 가지의 특정 투여 경로에 적합하도록 많이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물이 처방될 때 투여 경로도 이제 명시를 꼭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간호사는 약물을 투여할 때 그 약물이 특정 투여 경로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경구인데요. 경구 투여가 나오는데 경구, 오랄을 통한 투약은 가장 보편적이고 경제적이고 가장 편리한 경로를 이야기합니다. 주사와 다르게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투약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쓴맛이 나고 맛이 좋진 않죠. 그리고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고 흡수가 사실 느리고 주사제보다는 흡수가 많이 느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장관에서의 흡수가 불규칙하다. 그래서 때로는 대상자의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가장 보편적이고 경제적이고 가장 편리한 그런 경로이긴 하지만은 단점은 맛이 좋지 않고 위 점막에 자극도 줄 수 있고 흡수도 느리고 그다음 흡수도 불규칙하고 때로는 대상자에게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 단점의 얘는 액상 재질로 된 철분 재질은 색깔이 좀 검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치아 마시게 되거나 먹게 되면은 경구 투여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치아가 까맣게 이제 착색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림 보시면 정제의 설화 투여가 나오고 정제의 볼 점막 투여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또 수업하게 될 게 설화랑 볼 점막 투여가 이제 나올 거예요. 먼저 설화 투여입니다. 혀 밑에 투여하는 것을 설화라고 얘기하죠. 약물을 혀 아래에 놓아서 용해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림 16-3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었죠. 그래서 요거 설화로 투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혀 밑에 혈관으로 대부분 약물이 흡수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설화로 투여하는 약물은 뭐가 있느냐? 바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겁니다. 우리 NTG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심증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대부분 그냥 삼키는 게 아니고 약물을 삼키는 게 아니고 혀 밑에서 녹여서 드시는 겁니다. 그게 설화투여라는 말의 뜻이죠. 그 다음에 볼 점막을 보겠습니다. 볼은 이제 뺨에 관한이라는 그런 의미고 볼 점막으로 약물을 투여할 때는 약물이 용해될 때까지 뺨의 안쪽에 점막에 약물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또 그림 보셨죠? 여기에 16-4번 그림에 보시면은 왼쪽 볼 점막에 약물이 지금 투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여하는 것을 볼 점막 투여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임상에서 볼 점막에 투여하는 약물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끔 영아들 이제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모유 같은 거를 볼 점막에 뭐 바른다던가 뭐 이런 건 있었는데 투약에 관한 그런 약들은 아직까지 임상에서는 많이 볼 수 없습니다. 볼 점막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국소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책 교재 우리 534페이지에 534페이지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국소 적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국소 적용은 전체 적용하고 반대되는 거겠죠. 그죠?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말을 보통 국소 적용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국소 적용하는 뭐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국소 적용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소 적용이란 말은 신체 중에 외부 접촉 영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되는 영역에만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피부과 제제, 그래서 피부에만 적용하는, 그다음에 점적 및 세척제, 방광, 눈, 귀, 코, 고창자는 직장을 의미합니다. 직장. 그 다음에 질과 같은 채광이나 입구로 많이 적용을 하죠. 그래서 방광도 세척 같은 거 많이 하고, 눈, 귀, 코, 그 다음에 직장 같은 데도 이제 점적하기도 하고, 직장은 점적이 아니죠. 눈, 코, 귀엔 점적도 하고 세척도 하고, 직장은 세척을 많이 하죠. 그 질 같은 데도 이제 세척이라든지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입제입니다. 분무기, 그래서 네블라이저라고 얘기하는 분무기나, 네블라이저는 여러분들 애기들이나 아니면 숨찬 환자분들이 숨을 좀 잘 차게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기관지 확장제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할 때 기계에 이렇게 투여를 해서 액상의 물질을 투여해서 기계를 돌리고 우리 산소 마스크 때처럼 마스크를 이렇게 쓰면은 뭔가 증기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오면서 그걸 흡입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된 것을 대부분 분무기, 네블라이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압 호흡기구를 이용해서 호흡기계로 투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주로 이것은 폐로 주입하기 위해서 공기, 산소, 미세 증기 같은 게 주로 많이 이용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 58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88페이지에 우리 또 중간쯤에 오른쪽 편에 588페이지고요. 네. 중간쯤에 여러분들 국소투약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 국소투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소투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분적으로 투여하는 그런 약물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전체에 흡수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흡수되는 그런 약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소투약은 피부나 눈, 귀, 코, 질, 항문 등의 점막에 국소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국소투약의 종류가 나오는 거죠. 피부나 눈, 귀, 코, 질, 항문 등의 점막에 국소적으로 보통 많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한 투약은 보통 경피 투약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피부 투약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경피 투약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퍼큐타니우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열상이나 화상, 기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흡수율이 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나 고농도의 약물이나 다량의 약물을 피부를 통해 반복적으로 계속 적용했을 때 충분한 양의 약물이 혈류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서 전신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국소적인 게 아니고 이 피부를 통한 경피 투약도 전신 효과를 나타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피부약 중에서 이제 경피 패치가 많이 나오는데, 그죠? 패치. 파스처럼 붙이는 걸 패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패치의 예로는 뭐 니트로글리세린 아까 얘기했죠. 협심증 약, 협심증 약이 이제 먹는 것도 혀 밑에 넣는 것도 있지만 패치의 형태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호르몬,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패치도 나올 수 있고요. 갱년기 여성들이나 많이 붙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코틴 패치, 니코틴 패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금연을 하기 위해서 보조식품으로 많이 이용되는 그런 패치죠. 그 다음에 제품에 따라 약물 전달 속도는 다양하게 조절이 되는데 보통 12시간에서 길게는 일주까지도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패치는 어디에다 붙이느냐? 보통 털이 많고 이러면 잘 안 붙겠죠, 그죠? 그래서 채모가 없고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위, 그 다음에 주름이 없고 깨끗한 부위, 그런 피부. 그래서 예를 들면 몸통이나 복부 같은데 많이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신체의 측면이라든지 등 아래쪽, 그 다음에 엉덩이에도 보통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애기들이나 패치 붙이는 분들을 보면은 가슴팍 또는 복부 또는 등 뭐 이런 데 많이 엉덩이 이런 데 많이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에스트로겐 또는 니코틴을 포함하는 패치를 사용하는 여성은 가슴의 유방에 이제 패치를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채모가 패치의 부착 또는 제거를 방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패치를 붙이기 전에 깎을 필요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림 16-68번을 그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경피용 패치를 관리하는 방법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패치에서 보호 필름을 지금 떼고 있는 모습이죠. 떼고 그 다음에 패치의 적용 부위를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땀이 많으면 잘 안 붙겠죠. 그래서 건조시켜야 됩니다. 항상 습하면은 잘 안 붙기 때문에. 그리고 채모가 없는 부위에 적용 날짜, 시간 같은 거를 즉시 붙인다. 여기 지금 붙여놨죠. 여기다가 사실은 볼펜으로 뭐 연도는 안 적어도 크게 안 적어도 상관없지만 연도까지 적으려면 2020년 9월 14일 뭐 14일 몇 시 9시 AM에 붙였다. 이렇게 적고 김현숙이라고도 사인을 한 번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여기는 제가 지금 목에다 했지만은 요 패치 안에다가 적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589페이지를 그렇게 보시면 내용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임상적 유의사항이 잠깐 나오는데, 간호사는 패치를 붙일 때 패치의 약물 성분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장갑을 끼워야 된다. 패치 붙일 때 가급적이면은 장갑을 착용해라. 왜 그러냐? 피부가 약물에 노출되면은 간호사에게 약물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라던가 이러면은 통증, 손이 약간 얼얼하다던가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패치 적용으로 인해서 국소적인 소양증이나 열감을 동시에 동반하거나 혹은 동반하지 않는 피부 발적이 있을 수 있고,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다. 패치를 적용하면 되게 간편하고 좋은데 좀 안 좋은 게 피부 알러지 같은 게 유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려움증도 있고 소양증, 열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빨긋빨긋하게 이 발적, 피부 발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게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주의를 해야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좀 피부가 약한 사람들이 좀 많이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패치는 정기적으로 교환해줘요. 한 번 붙이고 교환 날짜가 지났는데도 계속 붙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교환해줘야 되고, 계속해서 패치를 적용할 때는 다른 부위에 붙인다. 오늘은 가슴에 붙였으면 내일은 등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시 가슴을 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부위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치를 붙이기 전에는 날짜도 적고 시간도 적고 간호사 이름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이나 패치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대상자를 또 사정도 해야 돼요. 혹시 뭐 이런 파스 붙이고 아니 패치 종류 붙이고 알레르기가 혹시 있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있었다 그러면은 뭐 다시 의사한테 얘기해서 필요하면은 패치를 다른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패치를 떼어낸 다음에는 어디에 어떻게 폐기할 것인가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버리면은 우리 애기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 휴지통을 막 뒤져가지고 그거를 손으로 잡거나 어디 얼굴에 붙이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동물들도 그런 거를 먹어버린다던가 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약효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약의 성분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좀 위험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패치를 떼어낸 다음 버릴 때는 그냥 휴지통에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안쪽으로 접은 다음에 폐쇄 용기, 폐쇄 용기 어린이나 애완동물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폐쇄 용기에 버리셔야지 안전합니다. 그죠? 그렇게 버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피부약 도포입니다. 좀 전에는 이제 그 경, 고, 경피 패치에 대해서 거기 봤었고, 그 다음에 피부에 이제 도포하는 피부약 도포, 연고 제제 같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 보시면은 피부약에는 연고, 이고, 연고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많이. 이고는 연고보다 약간 물기가 된 거, 그래서 조금 이게 약간의 일반 연고보다는 조금 단단한 연고, 재질이 된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크림, 로션의 형태, 그 다음에 우리 뭐 마데카 욕창 있을 때 많이 바르는 그런 마데카솔 파우더라든지 뭐 파우더 종류도 있죠, 그죠? 뭐 그런 것도 피부에 뿌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뿌리는 파스처럼 스프레이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우리 아까 패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장 앞부분의 표 16-1에 피부약 적용에 관한 실무 지침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524페이지에 있어요. 524페이지 우리 앞에서 했었죠, 그죠? 524페이지 잠깐 우리가 1주차에 우리 했었어요, 그죠? 표 16-1번에 조제 약물의 유형에 그렇게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부약에 뭐 로션도 있었고, 크림도 있었고, 연고도 있었고, 이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고는 그때 우리 연고보다 조금 진하고 정도가 높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연고도 마찬가지로 간호사가 피부에 적용할 때는 장갑을 껴야 돼요. 그죠. 연고에 또 그게 묻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고 개방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외과적인 무균수를 사용해서 발라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약 투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척이나 점적을 이용해서 안약을 보통 이제 투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눈에 넣는 점적약이 있고 세척을 위해서 안약을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눈 세척은 분비물이나 이물질, 눈에 상처를 줄 수 있는 화학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결막낭을 씻어낼 때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약은 결막낭은 우리 눈, 그쵸? 여기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아래 부분을 결막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결막낭은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씻어낼 때 많이 적용하고, 안약은 액체나 연고 형태로 눈에 고통 투여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안약은 투여할 때 약물이 한 방울씩 나오도록 고안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있고,
안연고는 일반적으로 작은 튜브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안약 용기는 안가용이라는 표시와 함께 무균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무균수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꼭 누가 해야 되나? 간호사가 안약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5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책 590페이지를 펴주신 한 장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습 16-16에 안약 점적 투여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을 한번 실습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실습에 우리 656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656. 네, 저도 지금 펴고 있어요. 거기 656페이지에 실습 16-16 안약 투여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실습을 여러분들 하게 될 텐데, 먼저 실습을 이론적으로 한번 봐야죠. 그래서 실습 안약 투여의 목적은 감염을 치료하거나 그 외에 다른 이유, 구체적인 약물용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안약을 투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눈에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 항생제의 형태로 된 그런 안약을 많이 이렇게 점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사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약을 투여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을 좀 해야 됩니다. 혹시 눈에 뭐 병변이라든지 삼출물, 홍반이라든지 종창 뭐 이런 외관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분비물이나 눈물 그리고 눈꺼풀 그리고 종창의 위치와 특성을 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대상자가 혹시 가려워하는지 화끈거리하는지 시야가 혹시 흐린지 눈부심 같은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사정하고 점안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혹시 문제가 더 큰, 점안보다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나오는데 이제 위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안약을 투여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상태에 대한 사정과 아까 해석도 필요하고, 그다음 무균술도 꼭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면허가 없는 보조인에게 투약을 위임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간호사가 꼭 투여해야 됩니다. 간호조무사 이런 무면허인에게 위임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데 먼저 투약 처방을 확인하고, 예, 그래서 두 번째는 투약의 이유, 왜 투약하는지, 그리고 금기 사항이라든지 사용 용량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고려할 점이라든지 투약 결과라든지 평가 방법 같은 거를 간호사가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이 투약 처방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지식도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약을 점적해야 되는데 먼저 약병에 붙어 있는 라벨과 투약 처방 또는 투약 카드를 좀 대조하고 약물의 유효 기간도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병에 있는 약 이름하고 그 다음에 투약 카드에 적혀 있는 약 이름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거를 꼭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물론 약물의 유효 기간을 잘 확인해서 약국에 비치해 놓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는지 날짜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 투약할 용량도 계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자에게 간호사는 자신을 소개하고 투약 과정, 목적, 투약 시 협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안약 투여는 대개 통증은 유발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안연고는 주로 눈을 진정시켜 주긴 하지만은 몇몇 액체의 안약은 처음 넣을 때 눈이 약간 따끔따끔하다든지 자극을 줄 수 있는 약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손을 씻고
주의 지침을 준수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대상자를 이제 준비시킵니다. 가급적이면 어쨌든 준비할 때는 어떤 자세, 편안한 자세가 좋겠죠. 그래서 편안한 자세가 뭐냐? 눕는 체위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눈꺼풀과 속눈썹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장갑을 끼고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적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멸균 세척액이나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먼저 깨끗한 생리식염수가 적신 그 멸균솜으로 눈 안쪽 눈 구석에서 내양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내양각의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네. 그리고 바깥쪽 눈구석 외양각 쪽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내양각이죠. 여기가 이제 외양각이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닦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바깥쪽으로 닦으면은 다른 쪽 눈과 눈물샘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될 수 있다.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지만이 다른 쪽 눈과 눈물샘이 오염되는 것을 예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닦으면 안 되고 여기가 안쪽이라 그러고 여기가 바깥쪽이라 그랬을 때 당연히 이렇게 닦아야 돼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안약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명, 약물농도, 점적 방울수를 확인하고 그래서 방울수만큼 약물을 점원하고 그 다음 혹시 연고를 넣을 때는 연고에 처음 사용하는 부분을 짜버리시고 그리고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일단 누워서 천정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른 멸균솜을 한 장 지어주죠. 그리고 왼손의 엄지나 다른 손가락을 대상자의 눈 바로 아래에 있는 광대뼈 부위에 놓고 그 다음에 뺨 위에 피부를 부드럽게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서 왼손으로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아래로 잡아당겨서 하부 결막낭을 노출시킵니다. 그 다음에 조직에 부종이 있으면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조심스럽게 다뤄줘야겠죠. 그리고 어디다 점화하느냐? 약물을 잡은 손은 대상자의 이마에 댑니다. 이렇게 고정을 좀 시키는 거죠. 이마에 고정을 시켜서 눈의 측면으로부터 접근해서 하부 결막낭의 바깥쪽 3분의 1 부위에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부 결막낭의 3분의 1. 그래서 즉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그래서 하부 결막낭에서 바깥쪽 바깥쪽이죠. 바깥쪽이 여기서 3분의 1 지점 여기에 점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적기는 하부 결막낭에서 1, 2cm 위에 놓이게 해야 되지 딱 붙여서 하거나 이러면 오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2cm 위에 놓이게 해야 된다. 또는 하부 결막낭 위에서 튜브를 잡고 결막낭의 안쪽 눈구석에서 바깥쪽 눈구석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점안액 넣을 때는 이게 안쪽이고 이게 바깥쪽 눈이었을 때는 우리 바깥쪽에서 3분의 1 지점에 넣었어요. 그죠? 그런데 안연고입니다. 이게 눈이고 여기 안쪽에서 이거 바깥쪽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럴 안연고를 넣을 때는 여기 안쪽 눈구석에서 안쪽에서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고를 짜 넣는다는 얘기죠. 그죠? 바깥에서 안쪽이 아니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점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658페이지 넘겨볼까요? 거기에 보시면은 하부 결막낭에 이제 액체 안약을 점적하는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 안약도 안약도 딱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 좀 1, 2cm 정도 이렇게 띄워서 점적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손이나 왼손은 이렇게 결막낭을 하부 결막낭을 이렇게 아래로 당기고 있죠. 당겨서 거기다 이제 점적합니다. 그래서 눈에 어쨌든 바깥쪽에서 3분의 1 지점 여기쯤에 이제 점안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연고도 지금 투약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하부 결막낭을 잡아당겨서 연고는 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2cm 정도 넣어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게 이제 액체 안약의 경우에는 간호사가 눈물관 위를 30초 이상 단단히 눌러주거나 대상자에게 단단히 누르고 있으라고 지시를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있고 제가 사진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눈이 있고 여기 코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 눈물샘은 여기 있어요. 눈물샘은 여기 있고 네, 그 다음에 코 눈물관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 코 눈물관이 여기쯤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자면은 코 눈물관이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코 쪽이에요. 그러면은 코 눈물관이 여기쯤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위 그리고 여기 부위를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된다는 거죠. 한 30초간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누르는 이제 모습이 여기서 한 여기 위치 정도, 여기 위치 정도에서 이렇게 눌러 주셔야겠죠, 그죠? 여기 위치 정도에서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여기 코 눈물관 위를 누르고 있으면은 안약이 코 눈물관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코 눈물관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안약을 이쪽으로 넣게 되면은 코 눈물관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죠?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압박하고 있어야 된다. 코 눈물관을 압박하기. 예. 그 다음에 세척입니다. 눈 세척하는 건데 머리하고 목, 어깨 아래쪽에 흡수 패드를 대고 그 다음에 세척액을 받아내기 위해 눈 옆에 곡반을 대어 놓는다. 어떤 안약은 코 눈물관을 통해서 흡수되어 온몸으로 퍼지면은 혼돈, 심박수 및 혈압 저하 같은 전신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하부 결막낭을 노출시키고 아래쪽 눈꺼풀을 아래쪽으로 당기고 위쪽 눈꺼풀은 위쪽으로 당겨서 눈꺼풀을 벌립니다. 이때 눈꺼풀을 벌린 손가락은 광대뼈와 눈썹 아래의 뼈 돌출 부위에 댄 채 그대로 지지하고 있는다. 그리고 세척기에 세척액을 채우고 눈 위에 2.5cm 거리에 댑니다. 여기는 2.5cm 거리에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척액을 우리 연고 투여하듯이 그죠?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눈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하부 결막낭 위에 부어서 눈을 세척하게 되는 겁니다. 눈을 세척하고 나오는 용액은 깨끗해질 때까지 또는 세척 용액을 다 쓸 때까지 세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상자에게 눈을 감은 채 눈을 주기적으로 움직여 보라고 좀 지시도 하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척액을 안쪽 눈구석에서 바깥쪽 눈구석으로 방향으로 붓는 이유가 나와요. 오염물질, 용액하고 그 오염물질이 아까 코 눈물관 쪽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 네, 그렇게 해서 세척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9번째 필요한 경우에 눈꺼풀을 깨끗이 닦고 말려주고
그리고 눈꺼풀은 안쪽 눈구석에서 바깥쪽 눈구석으로 부드럽게 닦아서 과잉 약물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끼고 있던 장갑을 벗고 손 씻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패드를 대고 안과용 종이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고 안약 투약이나 세척을 한 후에는 즉시 대상자의 반응을 살펴합니다. 그래서 안약이 효과를 나타낸 후에도 대상자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잘 사정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모든 관련 사정 자료와 중재 내용은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간호사가 기록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아까 지금은 세척이었지만 아까 점안하거나 연고 같은 거는 항생제 이름이에요. 눈 항생제 뭐 크라비트 뭐 몇 방울 그죠? 뭐 세 방울을 점적했다. 점적해 주었다. 항생제인 뭐 크라비트 몇 방울 점적해 주었다 하고 보통 본인 사인을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요즘은 EMR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본인이 적으면은 사인이 나오겠지만은 혹시 수기 처방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본인 사인을 마지막에 꼭 적어 줘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항상 남겨야 된다. 예. 그리고 그 연령별 고려 사항이 이렇게 나오는데 안약 투여할 때 영아나 아동의 부모님에게 투약 방법을 좀 설명해 줘야 되고 그다음 움직이지 않도록 항상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사고가 예방된다. 그리고 아동에게는 그냥 무작정 하면은 공포감과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투약 절차를 한번 시범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인형에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라고 아픈 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면 되고요. 점안할 때 시력 흐려짐이 없으므로 점안액은 아동은 연고보다는 점안액 투여를 더 잘 견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아동들에게는 점안액을 투여할 수 있도록 연고보다는 혹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다음 눈 세척할 때는 그 수액백하고 수액 세트를 사용해도 된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0cc라든지 이런 거를 수액 세트에 연결해서 이거는 압력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눈을 또 세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안약에 대해서 투여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여기 귀약이죠, 그죠? 다시 여러분들은 590페이지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590페이지 펴주세요. 네, 거기에 보시면 귀약, 투약이라고 있죠.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귀약, 투약. 그래서 귀약, 투여는 바깥 귀길, 그래서 웨이도라고 얘기하죠. 웨이도에 점적 투약하거나 세척하는 것을 귀약 투여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시행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열 적용과 항균 용액이 처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세척 시 세균이 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무균술이 많이 요구되고, 고막이 천공된 경우에는 반드시 무균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깥귀길 웨이도의 방향은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르는데요. 3세 이하의 어린이는 바깥귀 방향이 위쪽입니다. 웨이도의 방향이 위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바깥귀 웨이도의 방향이 2.5cm 길이로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도 마찬가지로 실습 16-17에 귀약 투여 절차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6-17이 어디에 있냐? 우리 페이지 66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660페이지 책을 한번 펴주세요. 네, 한참 뒤에죠. 예, 거기 보면 귀약 투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귀약 투약의 목적을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귀약은 왜 투여하냐? 귀지를 부드럽게 해서 나중에
이를 제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은 외이도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소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통 귀약을 투여한다. 귀약 투여할 때도 마찬가지로 간호사는 귓바퀴라든지 바깥 귀길 외이도의 발적이라든지 찰과상이 있는지, 분비물이 어떤 종류와 양상인지를 잘 관찰해야 되죠. 이 귀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분비물이라든지 양이라 그러면은 다시 의사한테 보고해서 상태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획입니다. 위임, 아까 안약도 마찬가지지만 귀약도 마찬가지로 사정도 해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고 무균술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무면허 보조인에게 투약을 위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된다. 간호사가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준비 물품은 뭐 투약 기록지하고 투약 카드하고 컴퓨터 출력물, 뭐 청결장방, 면봉 뭐 이런 게 보통 많이 필요하고, 뭐 추가로 방수용 타월이라든지 곡반, 뭐 적당한 온도의 세척액 500cc ml, 세척액을 담을 용기, 주사기, 그래서 고무스포이드를 쓰던지 아니면은 에이셉토 주사기가 흔히 많이 사용되죠. 예, 귀약을 넣는 방법이에요. 투약 처방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귀약 이름이 귀약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귀약 이름이 이렇게 있으면 그 투약 카드랑 귀약 이름이랑 똑같은지 보고, 아까 안약이랑 마찬가지로 유효 날짜를, 유효 기간도 한번 확인해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확인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 나오는구나. 네. 실행이 그렇게 나오죠. 그죠? 유효기간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용량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귀약도 넣을 때 뭐 크게 이상이 없는 이상은, 통증은 크게 없어요. 그렇게 의사 협조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겠죠. 손 씻고 주의사항을 이제 준수합니다. 그래서 귀약을 투여하게 됐는데, 귀약도 가급적이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크린이라든지 뭐 커튼이라든지 이런 걸 치고 해야 됩니다. 대상자를 준비시키고 기관의 정책에 따라서 대상자를 확인한다.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해서 누워서 귀약 투여에 관해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귓바퀴와 바깥귀기를 깨끗하게 일단 닦아주고, 그 다음에 감염이 의심되면은 장갑도 착용합니다. 그 다음에 연병에 용액을 묻혀서 귓바퀴와 외이도를 먼저 닦아주고, 점적기가 귀길에 들어가지 않게 합니다. 그다음에 귀약을 그다음 투여하는데,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해도 되고 잠깐 동안 약병을 온수에 둬도 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좀 귀가 아프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점적기에 투여할 약물을 부분적으로 채우고,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성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S자 모양이기 때문에 후상방으로 귀를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외이도가 일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네요. 귀길이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지 약물이 귀길 전체로 흘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 귀굿을 2주, 그래서 바깥 귀길 앞에 있는 연골로 된 돌기를 몇 번 부드럽게 단단하게 눌러준다. 그래서 바깥 이의도의 앞에 있는 그 연골로 된 돌기를, 그죠? 그 귀구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몇 번 부드럽게 이렇게 단단하게 좀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5분간 옆으로 누워 있으라고 좀 지시를 하죠. 조리하고 난 다음에 5분간 누워 있으라고 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성인의 경우에는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외이도에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여기 일직선이 딱 됐죠, 그죠? 원래 이런 S자 모양인데 이걸 쫙 잡아당겼더니 일직선이 되더라.
귀약을 점적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게 점적 용기가 여기 귀에 저기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점적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우리 662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귀약 투여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귀세척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대상자에게 고막에 닿을 때 가득 찬 느낌이나 따뜻한 느낌,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고 좀 설명해요. 뭐든지 이제 물기가 고막에 닿으면은 뭔가 불편한 느낌 좀 있죠. 그런 거 설명을 먼저 하고, 대상자가 세척할 귀 쪽으로 머리를 돌려 앉거나 눕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세척할 거면 이쪽으로 약간 기울여서 눕도록 해주는 거죠. 왼쪽에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세척할 귀 아래에 어깨 주위에 방수 타월을 이렇게 깔았어요. 그죠? 세척할 귀 밑에 곡반을 받쳐주고, 요 곡반이 여기 있죠. 그다음에 주사기에 세척액을 채웁니다. 주사기가 여기 있죠. 세척액을 채웠어요. 그다음에 세척액이 담긴 용기를 걸고 튜브와 노즐에 세척액을 통과시킨다. 여기는 주사기로 하고 있지만은 뭔가 용기가 있다 그러면은 뭐 링겔처럼 플루이드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귀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전체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귀 길이 일직선이 되게 아까 후상방으로 성인 같은 경우는 당겨주고, 애기들 같은 경우는 후하방으로 당겨준다. 주사기의 끝이 연결 부위를 귀기에 삽입하여 세척의 방향이 부드럽게 귀길의 상방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척 목적에 따라서 세척액을 다 사용하거나 귀길이 깨끗해질 때까지 세척액을 계속 주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에게 세척한 귀가 밑으로 향하도록 해서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척한 귀가 밑으로 가도록 누우면은 남아있는 세척액이 중력에 의해서 밖으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환자분이 이쪽으로 곡반이 있는 쪽으로 누워서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663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세척을 끝났으니까 장갑을 벗고 이제 손을 씻는다고 나오고, 그다음에 세척액을 주입한 직후와 세척 후 약물 작용이 나타날 때 대상자의 반응, 분비물의 특성과 양, 귀 길의 상태의 부편감 같은 것을 사정하고, 그다음에 면솜을 시진해서 분비물을 확인한다. 면솜으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세척 절차와 관련된 모든 간호 사정과 간호 중재 내용을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약물명이나 세척액명, 농도, 액체 약의 경우에 몇 방울 떨어뜨렸는가, 몇 시에 했나, 대상자의 반응 같은 거를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도 그렇지만 항상 안약이든 귀약이든 마지막에는 기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평가로는 마지막에 보시면은 대상자가 바람직한 투약 효과를 나타냈는지 또는 정상적인 기대 반응과 다른 반응을 나타냈는지 그 결과에 근거해서 추후 간호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은 결과를 이전 자료와 비교하고 혹시나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의사한테 바로 보고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령별 고려사항입니다. 귀약의 연령별 고려사항은 아까 안약도 그렇지만 영아나 아동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죠? 그래야지 무슨 사고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죠. 영아는 아까 3세 이하나 영아나 이런 애들은 귀 길이 바로 위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야지 의도가 일직선이 된다. 그렇게 잡아당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영아인 경우에는 귓바퀴를 부드럽게 후하방으로, 그죠? 여기 나온 잡아당기고, 3세 이상인 아동의 경우에는 귓바퀴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다. 그래서 3세를 기준으로 3세 이상인 경우에는 후상방, 어른이랑 똑같이, 그 다음에 이하인 경우에는
후 하방으로 잡아당겨 주시면 됩니다.